흥분한 최순실, 언짢은 고영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대 학사비리 연루자들의 항소심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2심 결과가 나왔는데 1심 형량과 똑같이 최순실 씨가 3년을 선고받았네요. 네, 뭐 7년이 구형이 됐었죠. 예. 아마 3년이 이제 선고가 됐고 나머지 이대 관련 입시 비리자들이 다 1심과 비슷한 형량으로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어떤 학교, 즉 어떤 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엄벌을 쳐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대부분 이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지난번에 했던 이제 몇몇 교수들은 집행유예 풀려난 분도 계시고 그만큼 이대 학생 이 입시 비리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크고 특히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미친 영향들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상당히 엄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왼쪽에 백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백 변호사님, 저는 재판부의 그 선고 당시 그 말이 참 인상이 남았는데 재판부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특검에서 7년 구형했는데 3년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업무방해죄로 3년 나오는 건 굉장히 중형입니다. 이거는 저도 거의 재판하면서 업무방해죄 3년 나온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 최순실에게 1심과 같이 3년이라는 이 중형을 유지했느냐. 예. 이 재판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업무방해죄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어린 자신의 딸에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원칙이나 규칙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힘이 세고 우리의 뒤에 대통령이라는 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어라는 거를 딸한테, 이 어린 딸한테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죄질이 극도로 안 좋다라고 판단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최순실이 3년, 최강희 총장, 김경수 학장이 2년씩 나왔죠. 이게 딸을 이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했던 최순실이 이 전체에서 죄질이 가장 안 좋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인성이나 유철균 교수 같은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된 거는 이 두 교수 같은 경우는 학점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를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기 좀 무리가 있다.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강자의 논리를 가르쳤다. 그게 중죄다. 오늘 항소심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최순실 씨인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할 얘기는 어제 얘기입니다.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서요. 법정에서 이 사람을 한참을 노려봤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한참을 쳐다봤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싫습니다. 네. 고영태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이상기를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억이 안 증인의 납니다. 답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납니다. 아니라 모른다. 안다가 답이어야 되죠. 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도 제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얘기를 짚어볼 텐데 두 사람이 9개월 만에 대면이라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선이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서면서 먼저 앉아 있었던 고영태 씨를 향해서 아예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응시를 하고 앉아서도 계속 노려보는 굉장히 수초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려봤고 거기에 고영태 씨도 맞대응을 했다. 시선으로만으로도 예. 맞대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의 그 시선이 일치되는 순간 시간적으로는 몇 초 안 됐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방청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길게 느껴질 정도로 서로 기싸움이 대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백 변호사님 기싸움이 대단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최순실 씨의 그 말을 풀어보면 실제로 고영태 씨 마약의 사기 전과도 있다. 이번 국정농단은 고영태가 기획했다. 우기는 기술이 좋다. 이런 식의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조금 시계를 좀 돌려서요. 과거 그 국정농단 초기 어느 순간에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이렇게 맞불 집회로 열렸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정농단의 주역은 고영태다. 이게 태극기 집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딱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고영태라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로한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영태는 마약의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고영태는 언변이 좋고 우기는 기술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정농단의 몸통은 고영태인데 최순실 나는 너무 억울하게 고영태에게 좀 뒤통수를 맞아서 당했다. 지금 이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폭로했던 고영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고영태라는 사람 개인의 인격을 이제 좀 낮추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부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최순실과 또 최순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전략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런 얘기 또
사실 생각해보니까 6개월 전, 1년 전에 다 들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긴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기 보면 최순실 씨는 흥분했고 고영태 씨는 참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는데 예. 특히 최순실 씨가 본격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나도 당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두 사람 관계는 좀 애매모호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어떤 회사의 직원과 상사의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굉장히 참 애증이 교차하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 어제 법정에서도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사실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겉에는 이제 파카를 입고 왔지만 안에는 이제 그 감청색 정장을 입고 왔다는 거죠. 예. 평소에 최순실 씨는 그 어떤 수감복 그대로 입고 오는데 어제는 좀 차려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은 굉장히 또 심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정말 그 이제 서로 이제 싸움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어떤 면에서 먼저 고영태가 모든 걸 다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항변하기 위한 사실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어쩌면 최순실이 좀 이제 좀 미안해하고 어떤 뭐 피해자 이런 입장인데 오늘 어제 재판만큼은 최순실이 이제 고영태에게 상당히 좀 뭔가 이 주장을 하고 윽박지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예. 아마 예전의 어떤 재판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 분위기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백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아예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하지도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조에서 일하고 있는 약점을 고영태가 잡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일을 한 게 국정농단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풀어서 쓰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제 법정에서 굉장히 사실 좀 법정에서 흔하게 나오기 힘들 정도로 오만하고 좀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랜만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고영태 씨를 막 째려보고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본인 재판이 아니잖아요. 예. 이건 고영태 씨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 재판에선 본인이 아무리 오만한 행동을 해도 본인한테 올 불이익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동안 이게 쌓아왔던 고영태에 대한 그 악감정을 쏟아내는 날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최순실 씨가 했던 발언들을 쭉 보면 이게 본인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전혀 유리하지 않은 얘기들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말 그대로 고영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맺혔던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아직도 과거 태극기 집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번 국정농단의 몸통은 고영태고 내가 아니다라는 억울함까지 한 번은 좀 내비치고 싶다. 이런 감정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백 변호사님, 이 최순실 씨의 발언들이 이경재 변호사랑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은 나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세요. 뭐 이 정도 조율이 됐다라고. 최소한 오늘은 주의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주셨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최순실 씨는 제가 만약에 최순실 씨의 변호사라면 통제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본인 재판에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거지로라도 꾹꾹 참기는 하는데 거기서도 가끔씩 한 번씩 소위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 재판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가장 이를 갈고 있는 고영태 씨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참 오랜만에 또 이 최순실 씨의 속내를 또 고영태 씨를 직접 만나니까 여러 가지를 쏟아내서요. 또 하나 짚어볼 국정농단의 새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 내용이 즉슨 뭐냐면 이 특검이 계속 그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김영재 원장에 보인 박채윤 씨가 무려 800만 원에 달하는 성형시술 비용을 모두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무료로 제공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제공한 거는 사실은 뭐 이미 그 검찰 조서에서 나오는데 예. 지금 안종범 수석 측에서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부인이 이걸 받았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부인이 그 박채윤 씨로부터 백을 받았는데 그것도 역시 부인만 알고 있었을 뿐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뇌물수수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면 카톡방에서요. 카톡방에서 부부간의 대화 나아가서 그 딸까지 가족 단톡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주고받는 내용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서로 시술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더 예뻐졌다. 딸이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딸이 엄마에게 엄마 너무 예뻐졌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날 그렇게
지금 서로 이 부인이 자기 얼굴을 이제 안정범 수석한테 올린 거예요. 나 이렇게 예뻐졌다라는 걸 보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딸이 덕담을 하죠. 예뻐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안정범 수석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뭐 가족 간의 얘기야 우리가 뭐 더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서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그냥 딱 드러난 거예요. 예. 근데 저걸 제가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안정범 수석도 그렇고 그 변호인도 이거 뇌물수수죄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금액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은 아마 포기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현금 같은 부분 있죠. 이게 금액이 3천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 형법의 뇌물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할 법률로 가기 때문에 현금, 뭐 하다못해 축의금까지 부인만 관리했고 나 모른다라고 해서 그 축의금 관리 수첩을 냈던 게 어떻게든 금액을 낮추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카톡방 보니까 가족 간의 분위기가 참 훈훈하군요. 과거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이런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4월달 전체의 차트에 김 사인하고 본할 사인이 달라요. 특검팀의 검사 한 분하고 수사관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기 진료 카드에 보니까 차트에 무릎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써 있고 보톡스랑 필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어쨌든 이현정 의원님 지금 안정범 수석은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는데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 굉장히 무색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가방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이제 박지원 씨가 결제를 해놓으면 그걸 가져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뭐 부인이 명품 가방 받은지 몰랐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사실 뭐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부인이 명품 가방 들고 있으면 그거 어디 거야? 누구한테 받았어?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들도 보면 사실은 이 어떤 금품 관계가 보면 그 전화 통화 내용도 보시면 뭐 추석이 지나서 선물 깜빡 못했는데 하니까 나중에 주셔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시로 어떤 이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정범 전 수석이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 부부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떤 받았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국정농단 속보를 쭉 전해드리다 보니까 뭐 오늘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데요. 이것과 겹쳐지면서 좀 씁쓸한 기분도 많이 듭니다. 백성원 변호사님이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해야 되죠? 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도 제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얘기를 짚어볼 텐데 두 사람이 9개월 만에 대면이라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선이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서면서 먼저 앉아 있었던 고영태 씨를 향해서 아예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응시를 하고 앉아서도 계속 노려보는 굉장히 수초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려봤고 거기에 고영태 씨도 맞대응을 했다. 시선으로만으로도 예. 맞대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의 그 시선이 일치되는 순간 시간적으로는 몇 초 안 됐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방청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길게 느껴질 정도로 서로 기싸움이 대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백 변호사님 뭐 기싸움이 대단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최순실 씨의 그 말을 풀어보면 실제로 고영태 씨 뭐 마약의 사기 전과도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최순실이 3년, 최경희 총장, 김경수 학장이 2년씩 나왔죠. 이게 딸을 이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했던 최순실이 이 전체에서 죄질이 가장 안 좋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인성이나 유철균 교수 같은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된 거는 이 두 교수 같은 경우는 학점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를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기 좀 무리가 있다.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강자의 논리를 가르쳤다. 그게 중죄다. 오늘 항소심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최순실 씨인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할 얘기는 어제 얘기입니다.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서요. 법정에서 이 사람을 한참을 노려봤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한참을 쳐다봤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싫습니다. 네. 고영태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이상기를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억이 안 증인의 납니다. 답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납니다. 아니라 모른다. 안다가 다. 흥분한 최순실, 언짢은 고영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대 학사비리 연루자들의 항소심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2심 결과가 나왔는데 1심 형량과 똑같이 최순실 씨가 3년을
선고받았네요. 네, 뭐 7년이 구형이 됐었죠. 예. 아마 3년이 이제 선고가 됐고 나머지 이대 관련 입시 비리자들이 다 1심과 비슷한 형량으로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어떤 학교, 즉 이제 어떤 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엄벌을 쳐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대부분 이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지난번에 어떤 이제 몇몇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풀려난 분도 계시고 그만큼 이대 학생 이 입시 비리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크고 특히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미친 영향들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재판 국정농단은 고영태가 기획했다. 우기는 기술이 좋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조금 시계를 좀 돌려서요. 과거 그 국정농단 초기 어느 순간에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이렇게 맞불 집회로 열렸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정농단의 주역은 고영태다. 이게 태극기 집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딱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고영태라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로한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영태는 마약의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고영태는 언변이 좋고 우기는 기술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정농단의 몸통은 고영태인데 최순실 나는 너무 억울하게 고영태에게 좀 뒤통수 맞아서 당했다. 지금 이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폭로했던 고영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고영태라는 사람 개인의 인격을 이제 좀 낮추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부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최순실과 또 최순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전략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 정부가 상당히 엄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왼쪽에 백성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백 변호사님, 저는 재판부의 그 선고 당시 그 말이 참 인상이 남았는데 재판부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특검에서 7년 구형했는데 3년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업무방해죄로 3년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는 거의 재판하면서 업무방해죄가 3년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 최순실에게 1심과 같이 3년이라는 이 중형을 유지했느냐. 예. 이 재판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업무방해죄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어린 자신의 딸에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원칙이나 규칙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힘이 세고 우리의 뒤에 대통령이라는 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어라는 거를 딸한테 이 어린 딸한테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죄질이 극도로 안 좋다라고 판단합니다.